자, CFP 지식형 문제풀이 재무설계 원론. 아마 재무설계 원론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되는 부분. 일단 CFP 시험을 보시려면 이제 그 문제풀이 쪽까지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FP 시험을 보시려면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제 경험상 보면 책을 한 번 읽었을 때는요, 절대 정독하시면 안 돼. 어차피 정독을 하면 시간만 안 가. 책 페이지만 안 넘어가고 내용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주마간산 형태로 편안하게 이렇게 소설책 보는 형태로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도 비슷하게 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보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것저것 더 많이 머리에 남을 거고. 그래서 점점 보는 횟수를 더 많이 했으면 더 좋겠는데, 처음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처음서부터 이걸 줄긋고 정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시험 끝까지 못 가. 첫 번째 그냥 보고, 두 번째 그냥 보고, 세 번째 그냥 보면서 편안하게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줄거가면서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고, 물론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죠. 문제풀이는 처음서부터 문제를 내가 사지선다 다 감춰놓고, 오지선다 답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제 낙서하지 말고 처음에는 답을 보고 푸세요. 처음에 푸실 때. 그러고 나선 답 안 보고 풀고, 뭐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 처음부터 답 안 보고 풀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처음엔 답 보고 푸세요. 그 다음에는 답 안 보고 푸는 횟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 자, 기본 문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장에 어떤 거는 제가 다 읽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답 딱 도출되면 나머지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1번 소득과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적절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절대소득가설, 일생에 걸쳐서 항상소득을 이용한다는 항상소득가설 등이 있다. 그렇죠? 생애주기가설은 생애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생애주기가설은 젊은 시기와 나이 많은 시기의 소득이 중년기의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현저히 적지. 3번이 틀린 거네. 그렇죠? 그래 보면 젊었을 때, 노년기, 이때가 가장 많죠. 지금 반대로 표현해 놨으니까 틀린 거. 항상소득가설은 임시와 항상으로 나눠지고, 절대소득가설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하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은 폴 리먼과 모겐스타인이 주장한 거, 기대 효용 이론, 기대값과 효용. 그 다음 3번 문항. 능력 있는 CFP 자격 인증자가 되기 위한 조건,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윤리 의식이 요구가 되는데, 다음 중에서 전문 지식이 아닌 것은 분석 능력이죠. 1번. 예, 분석 능력은 전문 지식이 아니고 요거는 기술이죠. 예, 스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시경제에 대한 거, 세제에 대한 거,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법률에 대한 부분, 이혼이나 혼인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다. 4번 문항. 재무 설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걸 고르라. 재무 설계는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환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 소비자 선택 이론이죠. 기대 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랭거스에 의해서 제기된 특성 이론,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때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은 단순히 그 선택에 따른 가격이나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고
선택을 가진 속성이나 특성 때문이라는 거. 그럼 요인만이 아니라 속성이나 특성. 그쵸? 그 다음에 교환 이론은 피시베안과 아젠이 제시했던 합리적 행동 이론의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그러면 합리적 행동 이론에 지각된 통제감이 들어간 건 이건 계획적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교환 이론이 아니고 계획적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과 관련되는 얘기다. 5번이 틀렸지.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을 지닌 개인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더라도 위험이 더 적은 선택을 하게 된다. 향상 초점을 지닌 개인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톱니 효과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소비는 함께 감소하지 않죠.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은 같아진다고 본다. 절대 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은 모두 소비에 충당한다. 모두가 아니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저축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쓰지는 않아요. 자, 6번 문항.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어떤 거냐? 제한적 합리성과 유사하게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합리적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명확하지 않더라도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충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1번. 7번 문항. 다음 중 가족 확장기, 재무적 관심사로만 모은 것, 투자, 결혼, 그 다음에 긴급자금, 질병치료, 자녀대학자금 쭉 보다 보니까 주택 확장, 40, 50대니까 자녀 교육, 노후자금 5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여러분들 해설 쪽에 제가 표를 아예 넣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재무관심사 그건 좀 보셔야 됩니다. 재무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저금리 문제죠. 금융의 겸업화, 모니터링 필요성의 증가, 핀테크의 발달. 소매금융은 약화가 된 게 아니고 소매금융이 너무 강화가 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9번. 능력 있는 CFP 자격 인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전문 지식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세제를 포함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문 지식 분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CF 자격 인증자의 전문 능력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수집, 분석, 통합이라는 세 가지 프로세서적 요소로 구성된다. 맞죠? 수리적 방법의 적용 및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 수집, 분석, 통합은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에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맞죠?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문 지식 분야다. 10번.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에서 전문가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 전문가적 책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를 갖추고 고객의 이익에 최대한 맞추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직과 공정한 행동을 하고 공익적 역할을 인식하고 뭐 다른 전문가와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 거기 보면 1, 2, 3, 4번 다 맞는 거네. 그러면 업무 수행 기준이 없는 영역에 대한 현명한 판단, 그건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박스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CFP의 보수 형태에 따른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오니 재무설계사는 고객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 그 이유는 상품 선정 시 커미션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해상충이 없다. 커미션 원인은 이 재무설계사는 상품 판매하는
하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P&N 커미션 재무설계사는 단순 상담이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받고 판매하고 커미션 받고, 최근에는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수료보다는 커미션을 받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상품 판매 쪽이 아니고 이제 종합재무설계, 고객과의 관계 중심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베이스 쪽인 거죠. 커미션 쪽보다는. CFP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두 개가 적절히 조합된 거. P&N 커미션. 자, 그 다음에 12번 문항. CFP 자격 인증자의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 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리적 방법, 인지는 일단 수리적 기능, 그 다음에 다양한 출처, 비판적 사고, 고객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다 인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고객의 의사 및 결정에 대한 존중, 이건 비인지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쪽은. 그 다음에 P&E 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 고객의 지불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등 자산 관리 시 정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차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부분이 있고, 상품 가입의 논거 중심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P&E 보수와 관계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 쪽에다가 제가 표를 아예 딱 넣어놨어요. 표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수 형태에 따른 특성 비교 해갖고 더 커미션 온이 P&N 커미션 P&E 보면 객관성,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에 대한 극복, 그리고 고객 비용 지불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박스는 P&E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P&N 커미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커미션 온이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쪽 파트에서 시험 낼 게 그다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다, 전문 지식이다, 능력이다, 그 다음에 P-베이스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화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재무 설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교환 이론은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행동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후회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조절 초점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고, 예방 초점 성향을 지닌 개인은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향상 초점은 적극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반대로 써 있죠, 여기서는. 예방 초점이 적극적이다, 향상 초점이 소극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네.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은 단순히 그 선택에 대한 가격 등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선택에 따른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특성,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성 이론이고요. 기대 효용 이론은 기대값과 기대 수익. 거기서 기대 효용의 극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대값보다는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다음 2번 문항. 다음은 재무설계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재무설계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위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수용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므로 투자 수익과 위험에 대한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소비 지출 수준을 이유 수준과 함께 맞추게 된다는 건 상대소득 가설이고,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같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임시소득, 경기가 좋아지면 임시소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소비 비율이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 이건 바뀌었다. 그쵸?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 그리고 고객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담. 가장 좋죠, 이게. 그쵸? 시간만 되면. 가장 좋은 방법. 우편 설문지.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집 과정을 훨씬 빠르게 깊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설문을 받고 나서 진행하면 훨씬 더 좋죠. 전화. 고객의 신뢰 형성에 가장 좋은 영향. 이거는 면담이지, 그쵸? 예, 그래서 틀린 거는 이거. 3번. 나머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문항.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휴리스틱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100%의 확률로 3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80%의 확률로 4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원래는 기대값을 따지게 되면 400을 선택해야 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00을 선택한다는 거지. 프레이밍 효과는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이더라도 그 사안을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틀로 봐서 주어진 거죠. 비커가 있는데 이만큼의 물이 차 있으면 50%나 줄었다라고 보는 것, 즉 50%뿐이 없다라고 보는 것과 50%가 남았다라고 보는 것, 사망에서의 생존 확률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적 회계는 개인이 의무적 의사결정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적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이죠. 행동 재무학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재무 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일반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호 대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 출산과 주택 구입과 같은 재무 목표와도 연관되고 고객의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도 재무 설계에 반영이 되겠죠. 최근 금융에서 이슈가 되는 건 핀테크. 금융 소비자 제도가 강화돼서 동일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따라서 다른 규제를 한다? 옛날에 이랬다가 지금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6번 문항. 다음 중 능력 있는 CFP가 되기 위한 요건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세제를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 규정에 관련된 이해,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 이런 지식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기술이란 전문적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의 종류에는 대화 스킬,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네트워킹 능력, 화폐와 시간 가치의 개념 등에 대한 이해, 화폐와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은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고객의 자산을 플래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7번 문항.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논리적 설득적 방법에 따른 대안이나 전략 수립, 그 다음에 반대 또는 불만에 대한 효과적 대처,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다 해당이 되죠.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의 수집, 분석, 통합과 관련되는 부분은 요건 인지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있었던 문항 쪽에 제가 표로 하나 넣어놨었잖아요. 풀어봤었던 거 거기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8번 문항 볼까요? 다음은 CFP 모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모두 묶은 것은. 피오니 재무설계사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번 틀렸고. 그럼 가번 있는 거 5번 뿐이 없구나. 그 다음에 CFP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PN 커미션. 나번 맞고. 고객과 가장 이해상충이 적은 것은 피온인데 PN 커미션이니까 틀린 거고. 피온이 재무설계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죠. 셀러리 오니 재무설계사는 상담료나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장은 끝났고 2장 프로세서 부분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프로세서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업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2단계가 고객의 재무 목표는 구체적 명확히 해야 된다. 맞죠?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1번이 답이네. 나머지 틀렸다는 얘기네요. 업무 수행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동의 구한다. 요건 1단계. 상장 주식을 재무제표 작성 기준 종가로 평가했다. 이건 3단계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배분안을 분석해주고 투자 지침서에 따라서 새로 구성하는 자산 배분안을 제시했다. 제안서에 대한 제시. 4단계지. 금융회사 및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이건 6단계가 되겠죠. 다음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재무설계는 금융상품을 의미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가는 목표 설정하는 과정, 그렇죠. 목표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단일 재무설계나 종합재무설계를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며 모두 6단계 프로세스를 거치죠.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에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고 정보 수집 중요성을 설명하며 정보 미확보 시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업무 수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할 수 있어요.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을 못한다 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정보 없으면, 제대로 없으면. 개인 프로파일에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보수 방식이나 서비스 범위를 포함시킬 경우 고객의 동의는 필수이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다음 중 재무설계 프로세서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단계 과정입니다. 고객이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재무 목표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요건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수행 계약서 작성하고 내가 다른 전문가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는 다 1단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목표 설정 시 달성 기간이 명시돼야 되고 구체적 수치화돼야 되겠죠. 재무 목표 파악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재무 관심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재무 목표의 설정 시 분명하고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재무 목표를 달성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 사건들은 거의 독립적임을 고려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 유사한 패턴의 인생을 갖고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 5번 문항. 다음 중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인증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해줄 서비스와 해주지 않을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무수행 계약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고객의 프로파일과 재무 목표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서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업무수행 계약서가 아니고, 다음 중 정성적, 즉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치관이나 꿈, 희망, 위험 수용 성향, 예상 수명, 그 다음 미래 라이프 스타일, 요거는 정성적인 부분이죠. 보장성 보험의 가입 내역은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위험 수용 성향은 정성적인 부분이라는 거. 다음 중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묶인 것은 비밀 유지에 관한 확약, 책임과 의무, 활동 범위, 계약 기간의 해지 및 종료, 클레임과 불만 처리. 요거까지는 전부 다 대상이 되고, 제안서 작성, 제안 설계, 재무 설계안의 요약 정리, 예산 및 현금 흐름의 관리, 요거는 바사안은 전부 다 제안서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제안서를 우리가 학습할 때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고객의 의사결정이나 재무 목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당연히. 재무 설계안 수립 시 기본 사항으로는 유연성, 유동성, 절세 방안. 자신의 법률 및 규정상 지식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고객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보다는 가장 확실한 제안은 한 가지만 제시해야 된다? 다양한 제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당연히 주관적 제안이기 때문에 다른 재무 설계사와 다를 수 있다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건 8번에 4번, 9번. 다음 재무 목표에 대한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대학까지 교육 자금이 필요하다. 2, 3년 안에 집을 장만하겠다. 60세가 되면 은퇴하려고 한다. 향후 5년 뒤에 직장 그만두려고 한다. 명확하죠. 2, 3, 4, 5번은. 근데 1번은 명확한 재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 분명하고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것들, 기간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재무 목표가 돼야 되겠죠. 10번 문항. 다음 정보 수집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 설문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이 있죠. 설문지를 이용하는 장점은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감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면담에서 파악하는 거지 설문지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전화를 이용하는 단점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 면담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죠? 시간 제약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의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 11번. 다음 재무표 설정 및 고객 관련 정보 수집 단계 2단계죠. 적절하지 않은 것. 예상 수명이나 위험 수용 성향,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 등 정량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꿈과 같은 정성적 정보. 예상 수명이나 위험 수용 성향은 정성적 정보예요. 요게 틀린 거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2번. 실제 고객이 투자할 때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상품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질문에 답할 때는 그 반대로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 반대일 경향도 있고. 그다음 가장 단기간에 도래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아닐 수 있음도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재무 목표를 설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후 기간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가능한 목표 설정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제시하는 건 아니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고객이 생각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구체화되지 않은 목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들을 생각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재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내가 필요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파악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 파악하다 보면 고객은 투자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면서 자기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저는 투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 고객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음 중 재무 설계에 있어서 고객의 소득 및 지출을 파악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소득과 지출이니까 현금 흐름 측면이겠죠. 저축 및 투자의 적정성 파악, 예산에 근거한 소비 지출에 대한 여부 파악, 순자산의 증감은 현금 흐름표가 아니고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한 부분이겠죠. 고객의 생활 수준 파악하고 부채의 적정성 분석도 자산부채 상태표 쪽. 그러면 가나라. 요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내게 되면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는 자산부채 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항.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3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분석을 하는 이유는 현재 투자자산으로 은퇴자금 마련과 같은 재무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죠? 필요자금 분석이 끝나면 재무설계사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설계 프로세서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한다. 재무설계사는 분석 단계에서 고객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필요자금 분석이나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 물가상승 조정 수익률이란 물가상승률 조정 수익률이란 물가에 의해 투자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실질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K라고 얘기하죠. 1 플러스 I,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4단계에서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절차이다.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건 3단계 과정이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 자, 14번 문항. 다음 중 재무설계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점검 과정에서의 재무설계사의 활동 범위와 책임. 이거는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죠. 고객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된 업무 수행에 대한 범위, 그 다음 고객이 제공할 정보, 재무정보, 현 재무 상태에 대한 재무설계사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수립한 계획안,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점검 과정에서 재무설계사의 활동 범위와 책임은 재무설계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 15번 문항. 다음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사가 제시한 계획안을 고객이 동의하고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만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되겠죠. 괜히 안 하겠다라는 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상품 및 서비스의 선별 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서 선별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합하다고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선별해야 돼요. 즉 상품의 선별이나 서비스의 선별은 5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실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객과 이해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해상충이 있으면 즉시 알려줘야 되고,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은 재무설계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행은 고객의 영역입니다.
고객의 책임 영역이에요. 재무설계사의 책임 영역은 아니죠. 16번 문항. 다음 중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사는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서로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결정해야 되죠. 이를 문서로 작성해야 되겠죠. 재무설계사는 새로 구성된 자산 배분에 대한 운영이 잘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성과가 어떤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났다면 재무설계가 완성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래 업무 수행 범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업무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진 서비스 기간을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또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심화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더 풀어보죠. 다음의 정보 중에서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정량적 정보. 소득, 지출, 저축, 투자 내역 맞죠? 보장성 보험 가입 내역 정량적 맞고요. 다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 이거는 정성적. 원천직수 영수증 정량적. 금융 이해력의 수준, 예상 수명, 고용에 대한 상황과 기대, 요것도 정성적 정보예요. 그래서 가, 나, 라. 2번 문항. 업무 수행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본격적인 재무설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다. 맞죠?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소 임의적인 부분이 있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고 고객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돼야 되고, 업무 영역상 허용되는 범위라도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 요건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괜히 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마지막이죠. 다음 재무 목표 설정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관련 정보 수집 2단계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도래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중이더라도,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더라도 그게 최우선 목표에서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번이 틀린 거. 2번, 실제 고객들이 투자할 때 위험을 감소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질문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질문에 답할 땐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재무 목표 설정이 마지막 단계는 파악한 재무 목표에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재무 설계가 개별 재무 설계인지 종합 재무 설계인지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파이니저 플래너는 고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재무 목표를 설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후 기간이나 수치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 설계를, 목표를 설정할 때 플래너는 단순히 고객이 생각하는 재무 목표뿐만이 아니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목표까지도 알아내는데 조언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쪽에서 봤었던 문제와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장까지 마치고요. 3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 재무 형태 분석 및 적용서부터는 다음 차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